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새 국무총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국무총리 발표한다. 그리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생방송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방송 중에 새로운 국무총리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과연 새 국무총리 누가 임명될지, 누가 지목될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유력한 후보들 점쳐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오늘자 조간신문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총리 후보 법조인 출신 5명으로 압축됐다. 동아일보는 5명을 압축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죠. 100명이 넘는 후보자 가운데 법조인 출신 5명인데 이강국 전 헌재소장,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렇게 5명으로 동아일보는 유력하다 점쳐봤습니다. 황교안, 이강국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또 판깬 북의 목리다. 목리를 부렸다. 반기문의 방북을 뒤엎다. 그런데 반 총장 방북 무산으로 당북 간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는데 북한은 어제 여기다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핵 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라면서 북한 핵 위험 소입까지 높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새 총리 오늘 발표할 듯 이거를 곧으로 바꾸겠습니다. 곧 발표할 듯. 정치인이 배제됐다고 하지만 아까 동아일보 5명 빼고도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점친 5명 이외에 황우여 부총리까지. 글쎄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무산된 안철수 카드. 결국 혁신위원장, 야당을 구출할 혁신위원장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최종적으로 문재인 당대표에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한길 전 당대표, 김한길 전 의원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만편을 보겠죠. 자, 김정은 아쉽네. 대선공단 꼭 가고 싶었. 아니 개성공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죠. 사설입니다. 검찰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대충 끝내려는가. 검찰이 결국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 구속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죠. 서울신문은 이거 대충 끝내려냐,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끝면 오피니언의 만평을 보겠습니다. 남조선 앞잡이는 꺼지라고 라고 문을 쾅 닫고 소형 핵 조심이라고 문패를 건 가운데 평화의 상징 비둘기 유엔 반기문 총장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 문전 협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새 국무총리를 찾기에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과연 누가 발표될까요?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후 6번째 총리 후보 지명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아마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에 곧 발표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 방송 시간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100명의 후보 중에서 청와대가 5명으로 압축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이 5명에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3명으로 또 좁혀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6번째 총리 후보, 대한민국 50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유력 후보 저희가 압축한, 그리고 중앙일보가 예측한 3명의 후보들을 만나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조간신문에서 언급된 국무총리 후보 3명인데요. 공교롭게 다 황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입니다.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법조인 출신 국무총리 하마평 후보자 중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새로운 국무총리에 지명이 될 것인가? 청문회도 통과했고요. 자, 안용환 의원님.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 글쎄, 유력이란 말은 거의 정확히 딱 떨어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인사 문제만큼 맞히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지금 30분에 발표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색해집니까? 예. 이미 임명권자 ETV 보면서, 야, 그거 아닌데 저 사람들 헛소리 하고 있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시나요?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정도면 인쇄한 사람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청와대 대변인 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설명 지금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 설명 쓰고 있다. 보통 이제 A라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서 씁니다. 보충 이미 다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지금 읽고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딴 사람 이야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 무색해집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라고 할 수, 이제는 후보라고 하는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대통령은 첫째, 사심이 없고, 정치인들 일단 좀 배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사심이 없을, 즉, 내 자리를 다음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검찰이나 이 법조인 출신들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법조인들 기본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엘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제가 검증을 하면요. 가장 쉽게 검증 통과하기 쉬운 게 법조인들입니다. 사실 청문회 통과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관료 출신들은 자기들이 고시 출시한 사람들은 장관이 한 자리가 보이면은 자기 관리 들어갑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또 한 번 청문회를 통과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됐던 건 다른 건 없었고, 이제 가장 법조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 고액 수임료. 한 달에 한 1억 정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 당시 문제가 큰 문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에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것.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 심하겠죠.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현 정국을 공안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사정당국으로 몰아치지 않느냐. 야당은 뭔가를 분출구, 화풀이를 할 상대가 필요한데 황교안 내정자 나온 순간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봐라. 다시 한번 사정정국, 공안조 하지 않겠느냐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 이게 가장 이제 위험한, 정무적으로 위험한 판단이고 이제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른바 다른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황교안 아마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재 유력한 새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 동아일보 논설실에서 이번 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될 걸로 알고 인터뷰한 겁니까? 유력한 후보라는 거가 검토 대상에 들어있는데 마침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제의받은 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는 월요일 날 나갔어요.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고, 사실은 그 황교안 장관이 대통령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장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재판을 할 때 통진당 해산.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가서 직접 붙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랑 붙었어요. 그러니까 법률 논리에서 현직 장관이 가가지고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 이 박근혜 정부시 최장수 법무장관입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통틀어서 가장 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법무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정부 부처평가, 행정 역량평가에서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전혀 몰랐는데. 몰랐습니다. 이 어떤 행정 경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고, 또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는 법조인을 또 법조인이냐라는 거와 함께 나이가 다른 내각의 강요보다 조금 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요들이 60대면은 50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또 아까 말한 영남의 이제 마산 출신이라
그런 지역색에 있어서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서 만약 검토를 했다면은 예. 아까 우리 안영환 님이 얘기했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정 역량과 법조원으로서의 안정감 그다음에 사심이 없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발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사실 청와대에서 새로운 국무총리 뭐 야당 쪽에서 호남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미묘한 말을 앞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마산 출신입니다. 호남 총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뒤늦게 드는 측면도 있는데 자 법조인 배승희 변호사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석기 의원 구속 그리고 통진당 해상심판에서 사실은 가장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신임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추신 분인데 지난번 그 이완구 총리가 지명될 때도 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번에 후보군으로 다시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이분이 굉장히 조용하신 편이기 때문에 이 총리로서 어떤 전국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예. 저는 이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력하다. 그러면 아까 야당 쪽에서 만약에 새 국무총리 황교안 발표가 나면 아니 대한민국을 공안 정치, 사정 당국, 사정 공포로 몰고 갈 것이냐라고 비판을 할 것이다라고 안영환 의원은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 대변인은 장국 끝에 악수, 장국 끝에 악수다. 장국 끝에 공안 뭐 예. 이렇게 보통 논편을 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진이 황씨로 가자. 예.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잠시 후에 이 씨 얘기도 할 거예요. 예. 예. 현장에서도 황씨 유력설 있는 모양이에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들이 이구동성 뼛속까지 공안이다. 예. 뭐 다들 말도 못하게 공안이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공안 수사 관련 지침서, 책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공안 수사와 관련 지침서를 내놓고 검사라면 이 책을 한 번쯤 다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열했던 법정 투쟁, 그야말로 그 통진당 해상과 관련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전면전에 그냥 진두지휘.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했었다면 그 부분이지 않겠나 예. 이고요. 자, 지금 또 하나- 말씀하는 순간에 네. 제가 죄송합니다. 뉴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측이 맞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새 국무총리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발표됐습니다. 오전 10시. 그러니까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새 국무총리가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습니다. 잠시 후 청와대에서 발표되는 10시에 발표되는 새 국무총리 저희 생방송 중계차로 청와대의 발표 모습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계속하시죠. 저는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른 분으로. 그게 깜짝 놀랐네. 10시에 한다는 얘기였어요. 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정홍원, 예. 이완구, 예. 황교안으로 이어지면 뭐겠습니까? 뭡니까? 이분들이 다 성대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아, 거기다 또 성대를 연결하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또 그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성시경 정권이니 무슨 뭐 이러면서 상당히 성대 출신들을 뭐 중용한다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명륜골에 했던 네. 예, 성균관대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근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연히 성대 출신 법대 출신의 변호사들, 이 법조인들이 줄줄이 이 정권에서 총리를 하게 되는 이런 뭐 진기한 기록도 만들어지겠는데요. 여기도 아까 성대 우리- 법대 나온 분 한 분 계시지 네, 않나요? 계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갑자기 예. 로얄 패밀리가 예. 됐 아직 나이를 좀 더 드셔야 되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요. 제야 그리고 해산당한 통진단 측 세력들 같은 경우는 뭐 강력히 반발하겠죠. 피 묻은 총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들어오면 야당과 정치권과의 무슨 뭐 정치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좀 강한데 대통령의 어떤 강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두루두루형 총리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야당에서는 아까 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정국, 사정정국으로 몰아치겠다는 거 아니냐. 예.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사청문회가 격이 같겠습니까? 예. 뭐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잠시 후 10시에 청와대에서 새 국무총리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될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조간신문들의 기류와 또 저희 나름대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3명의 후보를 압축해서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후보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자 3명으로 지금 압축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했는데 첫 번째 후보는 유력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후보를 만나보시죠. 자, 역시 황 씨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지금 그림은 일단 국무총리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전당대회 했었죠. 예, 그때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는 황우여 부총리일 것이다. 자, 박용진 대변인. 예. 황우여 부총리. 사실은 이 친박 의원 가운데서도 황우여 부총리 참 조용했고 전에 당대표 했을 때도 굉장히 조용히 해서 지금 결국 부총리까지 중용이 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조용하고요. 또 두루두루 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분이 또 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어당팔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방수가 8단. 이래가지고 그냥 한 방이 있는 분인데 그 한 방을 언제 쓰신 적이 있느냐면 그 이른바 지금 말이 많은 그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킬 때요. 그 이른바 여당 내에서 반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치고 나갔던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황우여 총리가 된다고 그러면 어당팔, 정치인 출신, 그리고 두루두루형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안용환 의원님, 네. 이 황우여 의원 측근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총리로서. 정치인이죠. 근데 이제 황우여 의원은 현재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를 버리고 총리로 선뜻 나설지가 의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를 했던 분이 이완구 사례를 본다면은 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관 청문회와 총리 청문회 차원이 틀리거든요. 예. 야당이 총리 청문회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내년 선거를 앞둔 전략적인 공세의 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 황우여 장관이 부총리가 선뜻 거기에 나설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현역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현역으로 돌아온다면은 하겠지만 국회의원 돌아온다면 하겠지만은 예. 이번에는 국무총리 들어가게 되면 내년 선거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양자택일을 한다면 쉽게 총리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도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제가 살짝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업돼 있고. 왜냐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인선을 맞추는 것. 이게 가장 재밌는 이 취재고 가장 재밌는 기사라서 제가 오늘 너무 들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안영환 의원님, 황교안, 황우여 두 명의 후보 만나봤는데 황교안, 황우여 두 분 중에서는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여쭤볼게요. 아까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은 황교안이 더 맞다고 봐야죠. 안영환 의원의 예측은 황교안, 황우여 둘 중에 황교안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황교안을 쓸 가능성이 높지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과연 안영환 의원의 예측력 저희가 한번 시험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두 번째 후보는 바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첫 번째 후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각각 가능성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제가 두 분을 둘 다 뭐 여러 번 만나본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예. 둘 다 사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도 아까 어리숙하지만 당수가 8턴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고 또 둘 다 굉장히 젠틀한 스타일. 여성이 그렇군요.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아까 이제 굳이 얘기하면 황우여 장관이 좀 더 상당히 정치적이죠. 예.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황우여 장관 제가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가 물어봐요. 늘 장관이 재밌습니까? 의원이 재밌습니까? 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 이분이 여전히 미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시 황교안 장관을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희 위원의 예측도 황우여
장관보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할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자 그렇다면은 배승희 변호사님, 사실은 황우여 의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황우여 전 당 대표 어떻습니까 가능성? 네, 그 이완구 전 총리가 또 시한부 총리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임명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황우여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유머 감각이 있고 좀 재밌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여야를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요? 그렇게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만한 무엇을 남겼나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시절을 돌아보면 네, 당대표 시절로 보면은 그냥 존재감이 없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딱히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신문에 나오는 거는 뭐 예전에 그 고등학교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물 맞는 이런 예. 재밌는 장면밖에 없는데 좀 그런 분을 총리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해서 저희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만나봤고요. 세 번째 새로운 국무총리 유력한 후보자를 만나보시죠. 자, 대한민국 50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6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유력한 황씨 총리 후보자 그중에 세 번째 후보를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앞선 두 분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감사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황찬현 현 감사원장입니다. 무시 못하는 타이틀이죠. 감사원장. 이건 굉장한 타이틀인데 정성희 논설위원님. 자, 법무부 장관 나왔고 사회부 총리 나왔고 이제는 감사원장이다. 지금까지 이제 감사원장이 총리가 된 경우가 두 번이 있었죠. 예.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연부 시절에 총리로 갔고, 그다음에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셔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을 했고, 법조인들이 주로 감사원장을 하는데 법조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난하고 청문회 통과가 쉽고 국정 정반을 통하라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보는데 이게 황찬현 감사원장은 무리 없이 지난번 정권 이후에 감사원장 임기 마치지 못하고 하는 예. 감사원장을 이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뚜렷한 존재감과 그다음에 내각과 이런 거를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경륜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박윤지 대변인. 네.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총리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굳이 세 명의 황씨 중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세 번째 이게 유력 순서인가요? 그러니까 제일 일단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분이 처음에 감사원장으로 지명됐을 때도 이분 누구냐. 예. 찬이라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그때 대변인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기 이걸 찾아가면서 누군지 찾아가지고 확인하는데 좀 쉽지 않았고요. 처음 발표 나왔을 때. 그리고 저분이 관련해서 서울 중앙지법 원장이었나요? 예. 이걸 하다가 여러 단계를 뛰어가지고 그냥 누가 말하듯이 이제 벼락 출세해버린 것이 돼서 이번에 그럼 또다시 총리 후보자로 특영전을 해서 가실 거냐, 게다가 임기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원장을 맡고 나서 야당에서 상당히 민감해할 만한 뒷북감사 얘기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역시 정치적 공세에 야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한 가지 궁금한 거. 아까 그 중에 누가 더 유력한지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안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네. 박윤진 대변인. 셋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한 명을 예측한다면, 왜냐면 이 예측은 네. 뭔가 그동안의 이 대변인 경력과 어떤 야당의 이 선명함을 걸고 예측하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황우려 부총리님 살살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뭐 또 국회의원이 이렇게 연연하십니까? 그냥 총리 하셔서 야당과 두루두루 국정협력 얘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 황우려 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우리 전체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도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황우려 정도면 괜찮다. 인사청문회 세게 안 할 겁니다. 어당파를 당해본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야당하고 정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분이라면 지금까지 국회 무시, 야당 무시 이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느낌 예. 벗어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살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무총리 3명 후보자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대한민국의 50번째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6번째 국무총리. 자, 지금 3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력한 후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두 번째 유력 후보, 방금 박용진 대변인이 그래도 셋 중에는 황우여 부총리가 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냐라고 위시리스트를 발표하셨어요. 두 번째 후보 황우여 부총리, 세 번째 저희 돌직구쇼 토론 결과 방금 가장 가능성은 낮다라고 죄송합니다 감사원장님, 황찬영 감사원장님. 자, 지금 이 화면을 보고서 짧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영환 의원, 셋 중에 가장 유력한 거 누굴 꼽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장관이라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황교안 장관, 박용진 전 대변인은 세 분 중에 황우여. 황우여, 정승 의원님. 저는 황교안 장관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 봐서 예. 하고 제가 아까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황교안 장관이 경남 마산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이군요. 제가 다른 분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네, 어쨌든 맞아요. 호남은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호남은 아닙니다. 자, 세 명의 후보, 배승희 변호사님은? 저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근데 황우여 총리보다는 황찬영 감사원장이 만약에 예. 둘 중에 된다면 황찬영 감사원장이 더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이분이 들어와서 부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척결을 많이 하려고 했고 지자체 감사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의사와 그런 약사 리베이트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황우여 부총리보다는 오히려 황찬영 그 감사원장이 낫지 않나. 그런데 셋 중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보통 이제 법조인이라서. 네. 예. 기자들이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예상 후보들한테 전화를 계속 합니다. 하죠. 그럼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말을 듣고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아, 이 사람 거짓말을 하는가? 네 단계 예. 이제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예 난 아니다. 하고 아예 발뺌한 사람들. 발뺌형. 이것은 임명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사전 노출이 안 되는 거니까. 서프라이즈로. 두 번째.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분들. 애매모호형. 글쎄 나도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이 정도 한다든지 예. 이런 분들.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전화를 안 받는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 나 됐어 하는 분들. 이제 나 됐어 하는 분들은 임명권자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예. 절충하면서 그나마 양심적인 분들 전화를 안 받는 분들입니다. 예. 전화는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 받아가지고 나 됐어라 하면은 임명권자에 대한 그 신뢰고. 그러니까 안 받는 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게 말 애매모호하게 하신 분. 애매모호형. 애매모호하게 하신 분. 저도- 그런데 아마 지금 오늘 예. 전화를 가서 안 받는 분, 아마 우리가 이제 후보 3명 가운데서 전화 안 받는 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황교안 장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 하면은 가능성이 역시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옛날에 검증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석가인 시절이니까 밤늦게 앉아서 전화를 계속 돌려요. 예. 그 전화를 딱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리스트에서 좀 지웁니다. 아, 전화 받으면 네, 짜는 거예요. 일단, 아, 이 받은 양반 거 아니다. 같아요. 아니다. 이 양반 아니다. 한게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군요. 대변인 시절에 어려운 질문 들어오면 전화를 사실 안 받습니다. 예. 대답에 참 확인해 줄 수도 없고 확인해 좀 곧 발표되고 우리가 사전 정보 노출되는 거고 네. 전화를 받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편. 나는 신의관계 기자분들과의 저희 신의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연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은 격양되게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인선 맞추는 기사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부 기자로서. 10시에 저희 생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중에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국무총리를 지명을 합니다. 발표될 것인데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청와대의 중계 카메라 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저희 돌직구쇼 안에서도 여러 예상이 나왔는데 누구의 예측이 적중할지 과연 저희가 예측한 3명의 후보들 가운데 국무총리가 있을 것인지 저희도 좀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새 국무총리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차분하게 침착하게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돌직구 신문 기사. 안철수 발 빼고 김한길 열내고 방금 틀어드린 노래는 날 울리지 마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아마 울고 싶을 심정일 것 같은데요. 정성희 논설위원님. 결국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생각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결정을 했답니다. 결정을 안 하기로 거절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걸 어느 정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안 의원이 어저께 점심 무렵 기자들한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벌써 얘기를 했고 문자도 이미 보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된 배경이 이런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어저께 말하는 와중에 조국 위원장을 조국 교수를 서울대에 추천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허. 당 몇몇 의원들한테 조국이 맡으면 어떻겠느냐,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은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말 심각하게 했는지 자기가 그냥 던져본 사람에 대해서 문 대표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오히려 머쓱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문 대표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 갈등에 이제 그 김한길 의원이 예. 불을 붙였죠. 어떻게 해요? 어저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걸 뿌렸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요거는 그 전에 문 대표가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비노 측을 비난하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발표하지 않았죠. 그것을 패러디한 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 대표에 대해서 과거 정치는 무조건 나쁘고 문 대표는 새 정치는 좋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하는 글을 뿌리면서 다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한길 전 당대표가 문재인 현 당대표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네. 교만하다. 자만심에 차 있다. 적개심에 있다.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같은 당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좀 넘어섰습니다. 예. 사실 김한길 대표가 지금 보니까는 나만 옳다는 개파주의, 독선, 자만심, 적개심, 공격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문재인 이거- 대표를 향해서. 그렇죠. 그건 동료 의원, 게다가 당 대표인데 이건 사실 친구들 사이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말이야, 넌 독선적이야. 어이쿠야. 자만심이 가득 찼어. 적개심이야. 공격성을 넌 나한테 보이겠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죠. 이걸 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야기고 지금 예. 특히 이제 김한길 의원을 전 대표를 열받게 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새정치와 구정치로 구도로 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다른 청년들 모임에 가서도 이제 새정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 대표는 아니 친노 세력의 반개혁성을 우리가 공격하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세로 몰아서려 정치적 우리를 몰아서 프레임 짜게 해서 우리를 나쁜 것을 몰아붙여라는 데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자동적으로 구정치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대표의 문제는 이 정도 되면 김한길 대표 현재 반노 세력의 핵심입니다. 예. 반노 세력이 어떤 면에서는 대표 간판 스타죠. 그렇죠. 그런데 감독인 격인데 현재 다른 선수들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번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좀 설전이 이제는 아예 자기가 돌직구를 던진 격이 돼버렸습니다. 감독이 나와서 공을 던져. 공을 던진 격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 선수들이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주승용 최고가 던지다가 뭐 요즘 어디 사라져버렸죠 선수가. 예. 핀치히터를 네번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불편했던 감독이. 공을 던진 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의 공격 수위를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쉽게 이 새정치연합 내의 그 당내 분란이 수습되기 힘들 것 같다. 특히 어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도 서로 만난 다음에 말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안철수 예. 대표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거기서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 말로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래 당신한테는 형식적으로 한번 해본 거야. 내 마음은 본래 조국이 있어. 어. 라는 식으로 행동을 보이면서 가서 밖에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뭐야? 나한테는 그럼 형식적이었어? 조국을 염두에 두고 조국 교수는 친노라고 분류가 됩니다. 빈정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정상했던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화합 능력, 조정, 통제 능력이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고 이에 대해서 이른바 비노, 예. 왜 반반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현재 새정치연합 내 상황 같습니다. 적개심에 차 있다. 교만하다.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다. 새 나르기를 한다. 편가르기를 한다. 이게 뭐 다른 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같은 당의 김한길 전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이쯤 되면요, 배승희 변호사님,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 전면전 양상, 친노와 비노가 대놓고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는 새 싸움이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세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전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겠다는 이런 혁신이라는 게 본인이 진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 당대표 중에 선거를 패배했는데 끝까지 가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체로도 혁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부 안에서는 왜 물러나지 않느냐. 공천권 끝까지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한길 전 대표도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김한길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이런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데 새정치연합의 그동안의 뭐 정청래 의원 막말이라든지 이런 수위를 보면 사실 이건 공격한 것도 아니지 않나. 내부 안에서의 그런 다툼이 결국 이제 외부로 나온 것뿐이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는 정말 좀 답이 없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이 당은 정말 이제 답이 없다. 분열하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소신대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혁신을 향해서 대동단결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전 대표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면전을 붙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을 하고 문재인 대표의 손은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수요일, 그래도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기일이다. 예. 그 행사를 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3주째,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3주째 장고. 근데 장고 끝에 아까 제가 악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고 끝에 또 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제 제가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록 초선들이지만 예.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 두 분, 문안연대, 2차 연대가 형성될 것 같다. 거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같이 하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1, 2, 3 지지율 1, 2, 3 대선 주자 1, 2, 3의 이 대권 주자의 연대, 이른바 문안팍 연대가 이루어지면 새정치의 어떤 동력도 형성되고 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대선과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했는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2차 문안연대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국이고 예. 게다가 다른 신문들 보면요, 어제 김한길, 안철수가 동시에 움직였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한국일보는 김한길, 안철수 원투펀치, 그래서 뭐 잼 날리고 스트레이트 날린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런 형국으로 좀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원치 않았던 가장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렇죠. 고민 끝에 딱 내놓았던 대책안, 초계파 혁신기구라고 하는 것에 누가 앉을 거냐. 이래야 반발하고 있는 비주류 세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텐데, 안철수 전 대표 정도면 오케이. 예. 당내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도와는 줄 텐데 난 아니야 라고 이제 발을 한 발 뺀 형국이 돼버려서요. 예.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됐고, 조국 교수 카드도 좋아요. 인물로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며칠 전부터 조국 교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진영도 형성이 되어 있고, 비노기에서는 반발이 예. 엄청납니다. 저같이 정치 신인이나 또 야당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 40% 불가리, 와, 시원시원하죠. 예.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야당이 바뀐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머리털이 쭈삐 쓰죠. 40%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국 교수는 배척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오래 얘기를 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국 교수를 앉히면 또 다른 논란이 예. 생길 수밖에 없어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참 믿어줘도 못할 어려운 지경. 그러다가 토요일 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기일 행사로 가게 되면 예.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정승희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표는 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혁신위원장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안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조국 교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반색하면서 조국 교수가 있었군요. 조국 교수 하면 되겠네. 라고 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일단 그 심리가 좀 궁금해요. 저도 사실 그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른 떠오르는 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국 교수를 뭐 진보계에서는 유명한 그 아이콘이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예, 적어도 그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면초가 그 형국에서 어차피 비노의 지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사전 동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 힘든 상황이라 사전에 공감대를 예.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마침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하고 있던 카드였다. 예. 그거를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박 전 대변인이 말한 대로 그럼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궁금해져.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본인은 하고 싶을 것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현재 공식적인 제의는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 의견은 이미 얘기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맞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내 의견이 뭐냐면은 트위터에 올린 건데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 공천을 배제하고 4선 이상은 무조건 용퇴. 예. 그 다음에 현역 교체율 40% 이상.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으로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방침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국 교수가 현재 입장에서는 오지 못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결국 이 내부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짊어지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이 분열에 빠졌다. 그리고 그 분열 양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열의 시작은요. 곰곰이 되새겨보면 한 현역 국회의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이 당의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A4 용지 2박스의 해명 자료, 소명 자료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명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임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공갈 사퇴 막말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의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SNS까지 중단했다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최고위원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런 태도였습니다.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당원 당규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심성의껏 소명하러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4 용지 30장에 달하는 해명서를 포함해 2박스 분량의 소명 자료를 들고 온 정 최고위원은 1시간가량 소명을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의정 활동을 충실히 했다라든지 주승용 최고위원께 내려갔던 그런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소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담은 서류인 것 같아요. 정 최고위원은 공갈이라는 표현이 지역마다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면서 고의가 있었거나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다며 진위가 왜곡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윤리심판원은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명의 심판위원들의 비밀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안영환 의원님, 정청래 의원의 해명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른바 공시리즈, 네. 공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갑자기 공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람의 그 어휘는요,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평소의 사고방식, 평소의 교육 수준, 평소의 그 지적 수준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선택해서라는 것은 자기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공갈하는 표현도 상당히 놀랍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발언을 할 때 특히 정치인이라면, 최고위원 정도의 고위 정치인이라면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고 해야 되는 건데, 순간 그런 생각이 공짜가 나오기를 그냥 공갈한 말 생각을 했다는 것은, 글쎄, 설사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표현하는 거고, 예. 또 의도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정청래 의원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 많은 언론에서 질이 낮은 국회의원, 막말한 국회의원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습니다. 예. 이런 질이 낮은 국회의원과 질이 낮은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정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 하면은 이른바 대충 법리적 판단을 한다면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물어물 넘어갔다가는 정말 공짜를 굳이 써야 한다면은 새정치연합이 함께 죽는, 비노, 친노 다 함께 죽는 공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갈 정청래 의원으로 인해서
공멸할 수 있는 그렇지요. 야당. 왜냐하면 지금 개혁을 뭔가를 보여줘야 예. 되는데 저것만 좀 안고 간다면 결국은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냐 하면서 또 이 문제가 여론의 주시가 되고 세력 간의 다툼의 그 제공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잘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서, 국민적인 정서, 언론의 분위기를 예.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갈에 이은 공멸이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서류 2박스를 들고 와서 소명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뭘 소명할 게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모두 동영상에 찍혀 있고 예. 그 장면이 다 알고 우리가 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명할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말을 했으면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수준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용석 전 의원과 비교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당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끄면서 이것을 무야무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을 다시 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찾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들의 눈은 보이지가 않고 자신들 내부의 눈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마 공멸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배승희 변호사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은 막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했는데 소명 자료는 굉장히 많이 2박스. 해왔습니다. 근데 소명 자료는 30조 분량의 해명서하고 구명을 요청하는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다 해명 자료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막말 의원을 살려주자라고 예. 얘기했던 구명 의원들의 명단이 궁금해요. 공개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제가 잘 하지만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새정치연합이 살려면 이런 막말 저질 의원들 사실 속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박용진 대표 같은 좀 새로운 어떤 누구라도 새로운 세피가 들어가야지 그 당이 환골 탈세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새정치연합원의 기득권이거든요. 새정치연합원의 기득권 이거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봐달라 하는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봐주기, 이 온정주의 이런 거에 새정치연합이 갇혀 있으면은 뭐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문 대표가 이런저런 안팎의 이거 잘 안 풀리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 처리만 잘해도 어떤 새정치연합의 앞날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희 대변인이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돌직구쇼에서 여러 번 정청래 의원을 네. 향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안영환 전 의원이 공갈 막말로 공멸의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상황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읍참 자숙으로 또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제가 뭐 무슨 말을 더 못하겠습니까? 윤리심판원의 이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원장이 강창일 의원이고요. 예. 민홍철 의원이 간사입니다. 그다음에 전승권 부위원장과 이현주 의원, 전정희 의원, 탁경국, 김동기, 백혜련, 박현석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9명 중에 국회의원은 4명, 9명 중에 변호사가 7명입니다. 그러네요. 법리로 갈 거냐, 정치적인 걸로 해석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한 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법리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한마디 한 걸 갖고 뭐,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제명은 좀 그렇잖아. 이렇게 가능성이 많고요. 예. 정치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공멸과 뭐 자멸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 것처럼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중징계라고 그러면 제명과 당원권 정지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일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다. 중징계가 결정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최고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당무위원회로 갑니다. 예. 최고위원회보다 좀 높은 구상이죠. 당무위원회 가서 여기서 다시 판단해서 한 번 더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기관에 다시 내려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만일에 똑같이 그냥 결정을 빵빵빵 때리면 그대로 확정되는 딱 2심제 구조입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국무총리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후면 청와대에서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새 국무총리 지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 청와대에는요, 출입 기자와 함께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준비 화면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발표 직전에 좀 미리 연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 조간 신문들과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취재를 통해서 압축한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서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명의 후보자 화면을 띄워놓고 청와대의 총리 발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청와대 상황 화면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 화면은 저희가 오늘 도직구쇼에서 자체적으로 예측을 했던 3명의 유력한 총리 후보자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청와대에서 신인 국무총리 발표를 연기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춘추관장 지금 도직구쇼 보고 있나요? 청와대에서? 저희가 맞췄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황우여, 황천영 감사원장 셋 중에 있나요? 갑자기 춘추관장이 다급하게 기자실 들어와서 지금 막 발표 공지를 연기했습니다. 발표를 연기했다. 정말로 이거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에 요즘 많은 속보들이 들어와서 어제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를 괴롭히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그러니까 어제는 북한이 연기하더니 느닷없이 불어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건 또 뭔가요? 오늘은 청와대에서 총리 발표를 이게 연기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어제도 저희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어요. 북한이 반기문 총장 방북 보류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청와대에서 번복은 아니고 잠시 몇 분 상간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명을 딱 두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정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잘 것 같은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시 연기입니까? 오후에 한다든지 내일 한다든지 날짜가 연기된 겁니까 지금? 일단 연기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발표 연기. 그래서 제 생각은 하루 이틀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10시라고 청와대에서 공지했던 그 시간을 10시 5분이나 10시 10분 이런 정도로 연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만든 예측한 총리 후보 3인방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금 현재 청와대 춘추관 화면이 먼저 들어왔군요. 청와대 춘추관도 지금 저희 생방송 도직구쇼 분위기처럼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네, 현재 국무총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모습인데요. 뒷모습만 나와 있는데 난감한 뒷모습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춘추관장이 조금 전 들어와서 이른바 이 기자실의 행정적 업무와 또 청와대와의 사이를 조율하는 공무원이죠. 춘추관장이 들어와서 죄송하게 됐는데 기자분들 총리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총리 발표가 연기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지금 떠나서 기자들 사이도 굉장히 좀 술렁술렁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직구쇼를 포함해서 오늘 조간신문 전 언론들이 유력한 총리 후보들 거론을 했는데 안용환 의원님 돌연 청와대에서 10시에 발표한다 해놓고 연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일까? 이제 가능성 한번 서너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먼저 이제 그 가능성 이야기 전에 이럴 경우에 가장 애타는 사람들은 석간신문들입니다. 석간신문들. 그렇죠. 석간신문 이제 수도권에는 문화일보 같은 전국지에 있지만 각 지방기들은 석간들이 많거든요. 석간 기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지금 추측대로 사전 취재에서 누구누구 싫어했던 건 이걸 판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방송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중계조사 했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이럴 때.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을 고달프하면서까지 발표 연기를 한 이유. 가장 우리가 시간을 예를 들어서 11시인데 잠시 뒤에 하겠다는 것은 발표 문안 정리하고 이 프린트가 제대로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경우는 프린트가 잘 안 됐다. 문안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프린터 마지막 보도 자료가 아직 완비가 안 됐다. 아니 그럴 경우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자료 완비를 해가지고 이제 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예, 두 번째. 보도 자료 관련 내용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인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든지. 대통령이 최종 사인 아직 안 했다. 사인 안 했다. 그렇죠. 세 번째. 인물의 하자가 나왔을 수. 막판에. 지난번 MB 정권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아침까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 수석들이 앉아가지고 청문회를 대신해 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스톱한 적도 있습니다. MB 정부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검증 막판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스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만약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지금 시간에 좁혀서 누군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건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정무적 판단.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인데 이거 야당의 공세. A라는 사람이 부각되니까 야당에서 벌써 치고 나올 경우 이건 도저히 정치적으로 이건 힘들겠다는 마지막에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저도 제가 청와대 지금 출입기자라면은 분위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춘추관의 관계자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든지 잠시 연기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서 자 일단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표정을 말이 제가 힘듭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아까 청와대 화면 다시 들어오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 청와대 화면을 저희가 보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출입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직접 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실로 춘추관에 찾아와서 발표가 연기됐다. 기자들이 몇 시로 연기됐냐라고 물으니까 잠시 후 말씀드리겠다. 연기된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대변인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 말씀드리겠다. 일단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은 프린트의 문제나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 아니, 예.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이유로 국무총리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막판에 안영원이 예측한 대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를 안 전 대변인이 빼놓으실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이 고소한 경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그 한 점.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분의 앞날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청문회 과정도 근데 이제 그분의 대한민국에서 총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선뜻 어떤 분 우리 사회 명망가를 총리를 이제 제안을 들어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청문회도 고민이지만은 총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고 총리가 권한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할만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안 주고 그야말로 대독 총리로만 한다면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무한해지죠. 정홍원 총리가 아마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대한민국 총리제는요 굉장히 기형적인 총리제입니다. 본래는 과거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원했고 예. 당시 의회를 장악했던 한민당은 내각제를 원했습니다. 그 절충안에서 나온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통령과 총리 두 개를 같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총리는 이것도 아닌 겁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면은 힘을 발휘하지만 대통령이 당신은 그냥 적당히 의전만 하시오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총리 후보에 올랐던 분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거부하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해프닝이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대변인이 직접 와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린트가 좀 늦어지고 이러면 대변인은 프린트 해야지 춘추관장이나 부대변인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발표를 맡았던 대변인이 와서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모르는데 사실 뭐 민경욱 대변인이 안다고 얘기한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다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뭔가 더 해프닝 이상의 문제가 생긴 거고요. 지금 여권 의원들에게 제가 지금 긴박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생방송 도중에 지금 휴대폰을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권 의원에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무기한 연기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총리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상황에서 발표 2, 3분 전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뭔가 대통령 선에서 발표를 연기하거나 뭐 사람을 바꾸라든지 아니면 좀 더 검증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큰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저도 3명 내놓고 지금 시상식 하듯이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그 똑같은 일이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구를 맞출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누구를 시킬지 모르는 상황을 끝까지 고민하다 일단 우리가 한번 접어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 브레이크, 청와대도 브레이크, 여기도 브레이크.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일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뭐냐면 경제 살려라, 청년 일자리 만들어라 이것도 있지만 인사 좀 똑바로 해라 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청와대에서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10시 15분에 신임 총리를 발표하겠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연기되는 게 아니라 뭐 다만 10분, 15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걱정했었던 혹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하거나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돼서 아예 무기한 연기될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우려는 아니었고요. 15분에 발표하는 것으로 15분 정도 딜레이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발표문의 문구 수정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전 국회에서 저희 기자들의 이런 총리 발표 연기에 대해서 일종의 작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작은 해프닝 때문에 총리 발표가 15분 정도 연기됐다라는 청와대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용진 대변인, 말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일단은 박용진 대변인이 걱정했던 것처럼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예정이 돼 있었고 작은 해프닝 문제 때문에 15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일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를 만든 보도자료 완비가 안 됐다든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꼼꼼한 분이시니까 보도자를 보면서 거기다 수정을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총리 지명자가 어디가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발표되는 순간 기자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총리 지명자가 아직 말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든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문안 수정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 제가 보기에는 보도자료 과정에서 뭐 그 단계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3명의 후보 압축해서 전해드렸는데 과연 이 중에 총리가 발표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죠. 잠깐만요. 자,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10시에 청와대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15분에 지금부터 5분 뒤에 새 국무총리를 발표한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오늘 저희가 예측했던 후보 3인반 중에 국무총리가 있을지 끝까지 이어지는 시사 인사이드에 시청을 해주시면서 돌직구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맞을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